자, 다음은 이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권력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체계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제2공화국이고, 실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독재로 빠졌던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이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그리고 그 여당 그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이 여당이 직접 그 장관도 겸임하는 어떠한 그러한 방향에서의 그 정치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주로 외교나 대외 정책 쪽,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대통령은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면,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어떤 거냐면, 과거 소련의 스탈린이 소련의 어떤 그 공업화를 이끌기 위해서 추진했던 어떤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아무래도 이승만 그 정부 때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생활 개선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이승만이 그 개발자들에게 나는 스탈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개발 5개년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때 그 윤보선 그 제2공화국 정부가 국제개발은행에 의뢰해서 그 마련한 어떤 그 경제개발 계획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 제2공화국은 5.16 쿠데타로 9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이때는 그런 게 있었죠. 뭔가 사회 전체가 뭔가 그 여러 가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거듭해서 뭔가 이 제2공화국 그 윤보선 정부가 무능하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어떤 그런 시끄러운 상황 자체에 질린 국민들이 그 윤보선 제2공화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민심이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 기회를 포착했던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이 5.16 쿠데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5.16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시라는 거는 그 주한 미군 쪽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뭔가 이때 당시 5.16 쿠데타가 직접 벌어졌을 때 이 진압이나 혹은 대처가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불과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국회, 그리고 정부청사, 그리고 방송국, 이런 것들을, 주요 국가시설들을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2공화국 체제는 불과 9개월 만에 해체가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해서 군사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건 뭐냐면은, 일개 대령 혹은 뭐 별을 달고 있는 소장, 뭐 준장, 이런 사람들이 뭐 국가의 어떤 뭐 외교, 재정, 그리고 교육, 농업, 뭐 산업, 이런 것들에 그 관련된 정부 부처의 일들을 그 장교들이 직접 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라고 완장을 찬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나중에 전두환이 국보위라는 거를 설치해서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국보위.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하나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반쿠데타 세력을 숙청합니다. 반쿠데타 세력을 숙청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 5.16을 이제 제압할 수 있었던 이한님, 당시 1군 단장도 포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임부택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1군단 소속에서 사단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6.25 때 중국군을 상대로 굉장한 전과를 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군을 이끌고 왔던 사령관 팽덕회가 어떻게든 자기 부하들한테 어떻게든 이 임부택을 좀 제거할 수 없냐고 그렇게 하소연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군을 상대로 잘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5.16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때 군복을 벗고, 이때 이한님이라는 사람도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제거가 되냐면은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박정희가 형식적으로 이 5.16 쿠데타의 어떤 주체로서 내세웠던, 쉽게 해서 얼굴마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는 이 사람도 숙청을 해서 이 사람을 숙청한 7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또 했던 아주 중요한 실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 개혁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때 당시 화교들이 보관하고 있는 지하 자금, 그러한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했던 화폐 개혁인데, 이게 사실 그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업시설도 변변한 게 없었고, 그리고 아직 뭔가 산업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원조에 경제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과 협의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경제적 혼란만 가중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도 박정희는 공화당 창당, 박정희 세력은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게 중앙정보부인데, 이것은 오늘날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보부가 나중에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고, 이 국가안전기획부가 나중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는데, 이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의 선거를 뭔가 기획하고 책임진 어떤 그러한 기능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권 제1기인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내세웠던 게 반공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는 한때 남노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해서 국군 장교들을 남노당으로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국군의 숙청 작업 때 그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는 오랫동안 이승만 정부의 감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전력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는 그러한 자신의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반공이라는 걸 국시로 내세웠고, 그리고 이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경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제2공화국 정부에서 준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는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는 경공업 중심으로 어쨌든 자본을 축적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 어쨌든 이 계획은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덕분에 조금씩 국민들의 생활은 개선되어 갔지만 사실 이 중앙정보부의 공포정책, 그러니까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무자비한 탄압, 그리고 고문, 이런 것들은 중앙정보부에서 실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의 어떤 감시기구, 그리고 탄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5개년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면은, 자, 한일협정,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그 한일협정 자체는 좀 뭔가 문제가 많이 있던 그런 협정이었습니다. 식민 통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뭔가 받아내지도 못했고, 거기에 따른 뭔가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지를 못했고, 어쨌든 급하게 이 한일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교포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렇게 맺어진 협정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본이 우리한테 당연히 일제 식민 통치를 당연히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배상을 확실하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일본이 그런 것을 안 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무렵 베트남으로 파병이 결정됩니다. 자, 이 베트남 전쟁도 복잡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1884년 우리나라는 갑신정변이 벌어졌을 때 청나라 프랑스와의 전쟁이 벌어졌고,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워왔고, 그리고 마침내 1954년 프랑스를 군사력으로 정확하게 물리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프랑스를 물리쳤던 주체가 하필이면 북베트남,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걷던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에서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설치는구나 해가지고 프랑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국이 들어간 이 자리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파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973년까지 우리는 거의 연 인원 32만 명이 베트남에 파병되고, 주둔군은 5만 명 해가지고 5만 명이 거기 베트남에 주둔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 박정희는 이때도 4년 중임되어서 두 번의 대통령을 임기를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을 더 해야 됐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1969년에 삼선기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으로 또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고, 자, 그리고 1971년 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요거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이 되기 전까지 마지막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박정희는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